인터커넥션을 할 때 와이어가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길이는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길게 가진 않지만 클락 라인 같은 것들 라우팅하면 꽤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긴 라인이 있을 때 이걸 RC로 모델링 하고 싶어요. RC로.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길이가 길다면 R하고 C가 어디 있는지 특정하기가 어렵죠. 그죠? 예를 들어서 캐패시터 같으면 이 위치에 캐패시터도 있고요. 이 끝쪽에 캐패시터도 있을 거예요. 와이어니까 와이어 밑에 이렇게 캐패시터가 쭉 달려 있으면 분산되어 있거든요. 캐패시터는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위치에 따라 이렇게 쭉 분산되어 있는 디스트리뷰티브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분산 소자라고 그래요. 한 특정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퍼져 있는 경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이 캐패시터는 이 레지스터를 통해서 차징이 되고 이 캐패시터는 이 레지스터를 통해서 차징이 되기 때문에 딜레이 이펙트가 다르죠. 그죠? 그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고려를 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심볼이 어떤 걸 나타내느냐 하면 긴 라인이 있을 때 이게 길이가 L짜리예요. L짜리가 있을 때 여기에 L 전체의 레지스터가 있을 거예요. 이 레지스터는 제가 어떻게 적는다 했냐면 쉰 레지스턴스에다가 길이 나누기 폭. 이 선이 길이도 있고 폭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W분의 L을 한 다음에 쉰 레지스턴스 곱하면 이 라인의 전체 저항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저항은 라인 전체의 저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와이어의 전체 캐패시터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단위 길이당 캐패시터에다가 이 길이를 곱해야 돼요. L 곱하기 CW 프라임. 이걸 이렇게 적어요. 이게 C고 이게 CW라고 적어요. 이건 뭐냐면 단위 길이당 캐패시턴스를 나타내요. 어떤 걸 나타내느냐 하면 이런 값을 나타내요. 단위 길이당 와이어 캐패시턴스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러면 이 레지스터와 캐패시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딜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이게 N개로 잘라요. 이렇게 N개로 이렇게 자르면 각각의 딜레이에서 R이 R 나누기 N개, 캐패시터도 C 나누기 N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도 R over N, C over N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게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그먼트를 N개로 나누게 되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뭐가 있겠죠. 그죠? 캐패시터가 있고 C over N에 R over N. 첫 번째 캐패시터의 딜레이는 RC over N 제곱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두 개가 되겠죠. 이게 두 개를 거쳐서 오니까. 세 번째는 3이 될 거고요. N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멀리 있을수록 딜레이가 더 길죠. 그죠? 세그먼트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세그먼트는 그냥 요 딜레이예요. 두 번째 세그먼트는 어떻게 돼요? R이 2배 되죠. 그죠? 이건 R이 3배가 되고 이건 R이 N배가 되죠. 그래서 N배가 나옵니다.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NN 떨어지고 나면 얘가 RC over N의 2분의 N 플러스 1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얘가?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 놓은 게 여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로 근접하게 되죠. 세그먼트를 여러 개로 자르면 N이 커지면 RC of 2로 근접합니다. 근데 만약 이걸 우리가 이렇게 모델했다면 얘는 그냥 RC가 나오죠. 딜레이가 2배가 나오죠. 이게 이렇게 모델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모델하면 보시면 여기 소스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이펙트하고 여기에 대한 이펙트를 따로 계산하는데 이 라인에 대한 이펙트를 계산하면 이게 딜레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영향을 주느냐 하면 드라이빙 하는 소스의 내부 저항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겠죠. 그죠? 딜레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파이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파이 모델을 쓰면 저희들이 N개의 세그먼트를 길게 잘랐을 때 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요. 이렇게 자르면. 자, 그래서 여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드라이브가 10X 인버터예요. 인버터의 10배 사이즈의 인버터고요. 여기는 2배 사이즈의 인버터가 있고요. 이 사이에 와이어가 있는데 이 와이어가 길이가 5mm입니다. 길이가 5mm고요. 5000 마이크로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선폭이 얼마냐면 0.32 마이크로입니다. W가 3이 이 정도 됩니다. L이 이 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메탈 2와이어로 연결되어 있고요. 메탈 2와이어의 쉿장은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쉿장이고요. 와이어의 캐패시턴스는 이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쉿 저항을 먼저 구합니다.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하는데, 그 쉿 저항을 가지고 이 저항을 구할 텐데요. 쉿 저항 곱하기 W분의 L,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쉿 저항이 0.05고요. L이 5000이고요. 5000 마이크로, W가 0.32 마이크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이 정도 돼서, 와이어가 가지고 있는 저항 값은 W 오브 L 곱하기 쉿 저항을 하게 되면 780옴 정도 나와요. 이게 781옴 정도가 됩니다. 그 R이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여기 R에 해당합니다. R2. 그래서 R2의 값이 이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자, 두 번째, C2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와이어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 이는 단위 기지단 캐패시터가 0.2 fem토니까요. 0.2 femto farad per micrometer 곱하기 길이가 얼마냐 하면 5000만, 이렇게 떨어지면 0.25 곱하기 5000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 정도 됩니다. 0.2 곱하기 5000을 하게 되면 1피코페라 정도가 돼요. 1000 femto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캐패시터를 보면 파이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면 절반씩 써야 되죠, 그죠? 절반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C2의 값은 얼마 정도 되느냐면 요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W라고 요 값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0.5피코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5피코, 0.5피코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찾아내야 되는 게 R1, C1, C3인데 R1, C1은 이 디바이스의 출력단에서 봤을 때 스위치가 켜졌을 때 저항 10X짜리 인버터의 10배짜리 큰 저항인데요. 유닛 인버터는 저항이 이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 10배 사이즈면 R1 저항값은 얼마가 돼요? 얘보다 10배 작아져야 되죠, 그죠? 10X 드라이버니까. 그래서 10배 작아지면 250옴 정도 됩니다. R1 값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제가 파라미터를 추가해줘야 되는 게 요 값인데요. 디바이스가 2 femtofarad per micrometer입니다.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지금은 여기에 보시면 C1 값을 계산을 할 때, 디바이스의 사이즈가 원유닛일 때 이 femtofarad per farad 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버터인 경우에는 3C를 가지고 있죠. 지금 C 값이 2femto 정도 된다고 본 거예요. C가 2femto면 인버터의 캐패시턴스 3C를 가지고 있죠. 입력도 3C, 출력도 3C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출력 쪽에 보면 여기가 2, 여기가 1이기 때문에 3C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입력 쪽으로 봐도 3C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곱하기 10배고 여기 곱하기 2배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2femto 곱하기 3C,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가 3C에 해당하는 캐패시터라고 보면 돼요. C가 2femto, 3이 여기 1과 2에 해당하는 거고 10은 스트렝스가 10배이기 때문에 그거 10배 정도 돼요. 그래서 캐패시터가 이게 60femto입니다. 이게 60이에요. 출력 쪽은 이게 똑같이 여기 있네요. 이게 3C에 해당해요. 이게 C가 2femto, 3이 이게 유닛 인버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트렝스가 2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12femto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12femto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딜레이를 구할 때 요 디바이스 C1 더하기 C2가 만들어내는 딜레이가 이 정도 됩니다. R1 곱하기 C1 플러스 C2. 그리고 C2 더하기 C3가 만들어내는 딜레이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죠? 그래서 250 곱하기 60 플러스 500, 250 플러스 781 더하기 500 플러스 12 계산하게 되면 이게 668피코세크 정도의 딜레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커넥션 와이어가 가지고 있는 딜레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R2가 예. 왜 C2하고 C2 팩 사이에 이렇게 모델하기로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와이어가 길이 L짜리가 레지스터 R을 가지고 있고 캐패시터 C를 가지고 있으면 걔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파이 모델이 된다고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렇게 해봤더니 얘랑 유사해요, 딜레이가. 이걸 N을 쭉 가서 N을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딜레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거랑 유사하게 나와요. 그리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얘를 드라이빙을 할 때 드라이빙에 의해서 생겨나는 딜레이를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와이어 모델링을 할 때는 이 방식으로 쓴다 그랬죠. 지금 훨씬 간단하죠. 레지스터 하나에 캐패시터 2개로 모델을 하면 이렇게 있는 것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n이 아주 크면 이 저항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누적되기 시작하면 딜레이가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 모델링을 할 때 파이 모델로 만들어서 딜레이를 추정하기 때문에 이때 여기 R이 전체 R이에요. 여기 C는 전체 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와이어 전체의 저항을 여기다 놓고요. 와이어 전체의 캐패시터를 반반씩 나눠서 양쪽에 배치하면 파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와이어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버퍼, 드라이빙 버퍼고요. 여기는 로딩 버퍼가 가지고 있는 로딩 캡입니다. CW랑 CY랑 다른 건가요? 원래 여기 적어놓은 건 이제 단위 길이당 캐패시터 값을 나타내고요. CW라고 여기 적어놓은 거는 와이어 전체의 캐패시터예요. 여기 적어놓은 건. 와이어 전체의 캐패시터죠. 그죠? 그럼 위에서 아까 약간 공식 써주신 거는 실제로 CW를 그쵸. 여기는 전체 캐패시터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CW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토탈 캐패시터예요. 전체 캐패시터. 그래서 요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T라고 정리가 나을 수도 있어요. CT의 절반이라고 처음에는 T라고 적었다가 W로 바꿨는데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전체 캐패시터를 반. 여기를 T로 바꾸죠.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인터커넥션의 딜레이를 추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터커넥션을 하면서 생겨나는 게 크로스톡 문제가 생겨나요. 크로스톡은 한쪽 라인이 변하면 다음 쪽 라인으로 신호가 건너가서 간섭을 일으키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을 보면 A, B 두 개의 와이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크로스톡은 같은 레이어의 메탈끼리 영향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 이유는 위쪽 레이어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로 교차를 하거든요. 아래측이 이렇게 가면 위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인터커넥션 하는 면적이 되게 작아요. 위아래 메탈 쪽으로는요. 근데 같은 레이어에서는 평행하게 가잖아요. 그죠? 평행하게 가면 전류가 이렇게 되면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생기고 캐패시터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캐패시티브든 인덕티브든 이렇게 잘 건너가요. 그러면 크로스톡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캐패시티브한 커플링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캐패시터가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 캐패시터가 있고 옆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있는 캐패시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크로스톡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로스톡을 계산을 할 때 이 주변에 있는 캐패시턴스, 이 캐패시턴스를 어떻게 볼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B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컨스탄트입니다. A만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A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델타 V가 A가 0에서 VDD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전압의 변화는 이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느냐 하면 이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캐패시터에 일어나는 전압 변화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가만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 변화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A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A가 올라가면 B도 올라가고요. A가 내려가면 B도 내려가요. 그럼 이 캐패시터가 안 보이죠? 같은 포텐셜이니까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B의 영향을 안 받죠. 그죠? 그러면 캐패시터가 얘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면 얘가 0에서부터 VDD까지 델타 V가 VDD만큼 움직이는데 얘는 VDD에서 0까지 변해요. 그럼 원래는 0 VDD였으니까 마이너스 VDD였죠. 전압 차이가. 근데 파이널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VDD 0가 됐으니까 VDD만큼 변했죠. 그러면 전압 변화가 어떻게 돼요? 변하는 동안 2배 VDD만큼 변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전압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캐패시터에 쌓이는 차지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밀러 에펙트라고 했었죠. 그죠? 이게 밀러 에펙트 코에피션트인데 만약에 안 변한다면 밀러 에펙트 코에피션트가 1입니다. 같이 변하면 0가 됩니다. 캐패시터가 안 보이게 돼요. 근데 반대로 움직이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밀러 에펙트 코에피션트인데요. 밀러 에펙트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어드제이션트 캐패시터의 팩터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여기 어그레스가 있고요. 여기 빅팀 라인이 있어요. 둘 다 지금 플로팅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빅팀 쪽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그레스의 전압 변화예요. 그러면 어그레스의 전압은 여기 전압 더하기 여기 전압이에요.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전류는 어드제이션트 캐패시터나 그라운드 캐패시터나 똑같이 흐르죠. 그죠? 전류가.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같은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 쌓여있는 차지는 똑같을 겁니다. 같은 차지겠죠. 그죠? 캐패시터 똑같이 흘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의 전압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원래 CV가 차지죠. 그죠? 이제 차지를 볼티지로 나누면, 캐패시터로 나누면 전압이 나옵니다. 여기 전압이고요. 여기 전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여기 전압 더하기 여기 전압을 하면 전체 전압이 나옵니다. 근데 빅팀의 전압은 요 전압을 나타내죠. 이 전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레이쇼를 내봐요. 이렇게. 레이쇼를 내보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냥 캐패시터 B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빅팀에 인가되고 있는 전압은 이 정도가 인가가 됩니다. 어드제이션트 쪽에 캐패시터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그레스는 VDD 정도 됩니다. VDD가 스위칭 했을 때 빅팀 쪽에 간섭을 일으키는 전압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드제이션트 캡하고 뭐 그라운드 캡이 똑같다고 하면 절반이 바뀌는 거죠. 그죠? 절반이 건너가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여기는 이 그림이 잘못됐는데 이게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다음 노트에는 고쳐놨는데 이게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어그레스에 그라운드로 붙어 있는 모델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여기에 제가 와이어가 여기 있다 그랬죠. 그죠?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죠. 회로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버퍼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가회로가 태변한 등가회로 그리면 여기 저항 하나에 소스 하나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캐패시터가 있고 여기에 캐패시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캐패시터가 있고 요게 어그레스의 그라운드 캐패시터예요. 요게 어드제이션트 캐패시터, 요게 빅팀의 그라운드 캐패시터예요. 그래서 저걸 그리면 요게 이제 소스에 해당하죠. 그죠? 인버터, 버퍼 같은 드라이버가 요게 이제 어그레스의 그라운드 요겁니다. 여기 캐패시터. 여기 캐패시터는 빅팀 쪽으로 연결되는 캐패시터입니다. 그게 요거죠. 그죠? 그리고 빅팀 쪽에 그라운드 캐패시터가 여기 있어요. 근데 빅팀 쪽에 만약에 다른 드라이브가 있었다면 얘도 어떤 다른 드라이브로 얘를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면 여기 저항이 있겠죠. 그죠? 그 저항이 여기에 빅팀 쪽에 붙어 있는 저항입니다. 여기에 R이 빠졌는데요. R 빅팀이고 R 어그레스예요.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그레스가 있고요. 여기에 R 어그레스가 있고 C GND 어그레스의 GND이고요. 여기가 어드제이션트 ADJ 캐패시터가 있고요. 그리고 요 노드가 이쪽 노드인데요. 여기에 보면 R 빅팀이 있고요. C 빅팀이 있고요. GND 빅팀 해서 여기가 델타 V 빅팀, 여기 델타 V 어그레스고 이렇게 모델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빅팀 전압을 찾아보면 이 뒤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걸 찾아보면 어그레스 값에 대해서 이 B는 앞에서 봤던 B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타임 컨스탄트가 있는데 이 타임 컨스탄트 B가 뒤에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빅팀의 타임 컨스탄트는 여기 곱하기 2저항이 되고요. 어그레스의 타임 컨스탄트는 R 어그레스 여기에다가 2저항을 곱한 게, 이 캐패시터를 곱한 게 타임 컨스탄트가 됩니다. 그래서 빅팀 쪽으로 건너가는 전압이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 여기에 보면 그 어그레스 쪽에 붙어 있는 버퍼고요. 여기는 빅팀 쪽에 붙어 있는 버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 라인 둘 다 버퍼에 연결되어 있을 때 앞쪽에 제가 라인 모델 할 때 A라는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또 B라는 라인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A라는 라인도 여기에서 뭐 버퍼로 이렇게 드라이빙이 되고 있고요. B라는 라인도 이렇게 버퍼로 드라이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양단에 존재하고 있는 캐패시터가 CADJ이고요. 바닥으로 붙어 있는 게 CGND 어그레스고요. 여기 바닥으로 붙어 있는 게 CGND 빅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태빈한 저항으로 본 게 이게 빅팀 저항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태빈한 저항으로 본 게 어그레스 저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라인이 서로 다른 버퍼로 두 개를 드라이빙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건너오는 간섭의 전압에 이 정도의 전압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드라이빙이 되고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그 값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그레스 전압이 이렇게 변해요. 이건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플로팅인 경우, 플로팅이고, 여기 전압과 여기 캐패시터 두 개가 동일할 땐 절반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아래쪽에는 뭐냐 하면 빅팀의 버퍼 사이즈의 크기를 비교를 해놨어요. 이 빅팀 드라이버가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첫 번째 버퍼는 얼마 정도 사이즈냐면 16%. 원래 어그레스가 가지고 있는 크기의 16%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 빅팀 쪽에 유도되는 게 이 정도 전압이 왔다가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그죠?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팀 쪽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는 가정을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그레스와 빅팀이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와이어링을 할 때 간섭을 줄여야 되겠죠. 그죠? 간섭을 줄여야 되는데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 간단한 건 와이어하고 와이어 사이에 거리를 많이 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어드젠시트 캐패시터를 줄이는 거거든요. 멀리 떼면 요 거리를 떼는 거예요. A하고 두 개를. 저 피치 거리라 얘기하는데 피치 거리를 떼게 되면 당연히 간섭이 작아지겠죠. 그죠? 대신에 면적이 커지죠. 그래서 여기에 보여준 게 이게 피치 거리가 라인 사이에 피치를 뗀 겁니다. 피치를 뗀 건데 피치에 따라서 이제 이 간섭이 이게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커플링이네. 여기 커플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피치에 따라서. 여기에는 스페이스는 가만 놔두고요. 이렇게 했네요. 여기에 와이어 폭이 있고요. 피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와이어에서 와이어까지 주기를 나타내요. 이걸 우리가 피치 간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를 바꿔가면서 320에서부터 여기까지 바꿔가면서 여기가 스페이스고요. 얘가 피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스페이스에서 피치를 늘렸다는 얘기는 이 선폭을 키운 거예요. 스페이스는 똑같이 하고 위스를 늘리면 이게 피치가 늘어나죠. 그죠? 스페이스는 똑같아져. 지금 보면 이 커브는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록할 때 피치를 키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고요. 여기에서는 딜레이를 계산했는데요. 이 라인의 딜레이를 나타내요. 당연히 피치가 커지면 스페이스를 가만두고 여기 지금 보시면 마커 자체가 스페이스가 똑같은 데에서 피치를 늘리게 되면 와이어 폭이 커져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 줄어들어서 딜레이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피치가 커지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보통 크로스톡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씁니다.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VDD하고 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양쪽에 쉴딩을 해줍니다. 쉴딩을 하게 되면 지금은 두 개 데이터 사이에 하나씩 그라운드 VDD를 이렇게 쉴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런 라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면적을 차지하긴 하죠. 그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면 크로스톡이 줄어드는 게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시리어스하겠어요. 라인 하나당 쉴딩 하나씩 하게 되면 훨씬 더 크로스톡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얘가 블락킹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벽을. 양쪽을 다 그라운드로 잡고 있어서.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제 신호들이 건너가지 못합니다. 근데 보면 VDD 그라운드가 너무 많이 중복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와이어링 연결할 때도 크로스톡 같은 걸 줄이려면 그라운드하고 VDD를 시그널 라인을 감싸면서 가져가게 되면 크로스톡 경쟁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스피드가 빠를 때는 와이어 사이에 크로스톡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쓰고 있는 케이블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쉴딩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데이터 라인들인데 데이터 라인 사이에 인터리브를 둔 겁니다. A 데이터 라인 사이에 B 데이터를 두는데요. A로 전송을 할 때는 B가 쉴딩 역할을 해주고요. B로 전송을 할 때는 A가 쉴딩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크로스톡을 줄이게 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와이어링을 했을 때 와이어의 딜레이를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와이어로 인해서 생겨나는 크로스톡 이펙트에 대해서 봤고요. 세 번째 살펴보는 게 그러면
와이어를 했을 때의 딜레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그 다음 주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와이어가 있으면 이 와이어에 길이가 있을 때 선폭이 있으면 레지스터는 당연히 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다 쉰 레지스턴스 곱하면 전체 저항이죠. L이 크고 W가 작으면 길이가 저항이 커집니다. 캐패시터는 어떻게 돼요? 면적이 비례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와이어가 가지고 있는 딜레이는 이 프로덕트에 비례하겠죠. RC 타임 컨스턴트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레지스터와 캐패시터 곱하면. 둘을 곱하면 위스는 영향을 안 주죠. 랭스가 제곱의 영향을 줍니다. 길이가 길어지면 2배 길어지면 딜레이가 2배 길어지는 게 아니라 4배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길이가 2배 되면 딜레이는 4배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커졌을 때 딜레이가 아주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딜레이를 줄이려면 중간에 버퍼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가 있고 이게 로드가 있는데 이 사이에 아주 긴 와이어가 있어요. 이게 RC 딜레이가 이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 길이를 잘라서 중간에 리피터를 삽입합니다. 이건 그냥 ICS도 저렇게 쓰지만 실제로 전송선 이렇게 긴 와이어 같은 통신을 할 때도 중간에 리피터를 씁니다. 똑같은 이유로 리피터를 쓰는데 리피터를 쓸 때 이 n분의 l 길이를 몇 개로 자를 건지 길이를 몇 개로 자를 건지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가장 딜레이가 작아질 건지 그리고 이 리피터의 사이즈가 있어요. 이 리피터의 크기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될 건지 몇 개로 자를지와 리피터를 어떤 걸 달아야 될 건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n개로 쭉 잘랐을 때 여기 세그먼트 하나를 봐요. 리피터 하나가 L분의 N 길이에 해당하는 걸 드라이빙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하나를 봐봐요. 세그먼트 하나를 잘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리피터는 이렇게 모델되죠. 리피터는 사이즈가 W였다고 하면 드라이빙 스트렝스가 저항은 이렇게 될 겁니다. R분의 W가 되죠. 그죠? 원래 인버터 사이즈에 W 큰 걸 씁니다. 그러면 캐패시터는 어떻게 돼요? W만큼 늘어나죠. 여기서 C'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3C를 나타내요. 유닛 인버터에 3C를 C'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W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게 리피터고요. 와이어는 어떻게 돼요? 와이어는 제가 저항 계산할 때 단위 길이당 레지스턴스를 RW라고 하면 여기 RW는 ohm per micrometer입니다. 그러면 단위 길이당 레지스턴스에다가 이 길이를 곱하면 되죠. 그죠? 전체 길이를 n 등분했기 때문에 n 세그먼트가 됩니다. 그러면 캐패시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캐패시터 이게 이제 단위 길이당 캐패시터인데요. 얘가 farad per micrometer 페럿을 이렇게 적어요. 단위 길이당 캐패시턴스를 이걸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길이를 곱하고요. 반을 나누죠. 그죠? 파이 모델 할 때. 이게 CW 곱하기 L 오버 N 하면 전체 캐패시터가 나오죠. 이 세그먼트 하나에. 전체 캐패시터 하는데 반반씩 양쪽에 달면 이게 파이 모델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리피터가 로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피터의 캐패시터가 이 정도 되죠. 그죠? 이렇게 딜레이가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전체 딜레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 세그먼트 하나를 딜레이 계산해 보면 얘가 이 캐패시터를 드라이빙 합니다. 그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레지스터하고 여기가 지금 이게 C'W 요렇게 딜레이 하고요. 여기가 지금 얘를 계산해 놨네요. 이게 R분의 W가 붙어야 되는데 얘가 도미넌트하다고 보고 이 뒤에 생략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딜레이를 예측하면 요 딜레이가 여기 캐패시터에 생겨난 딜레이고요. 여기 딜레이가 여기 캐패시터에 생겨난 딜레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면 N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W를 어떻게 할 건가 세그먼트를 몇 개 나누고 W를 몇 개로 나눌 건지가 이슈가 되는데요. 그러면 얘 값을 한번 집어넣어서 풀어넣습니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n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 미분이 되고요. 여기 미분이 되고 나머지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최소값을 가지는 딜레이가 최소가 되는 데를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여기 타이포가 있는데 여기 2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요. 이게 제로가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W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미분되는 게 있고요. 이건 다 상수니까 없어지고요. 여기 W에 대해 미분되는 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W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옵티멀 버퍼 사이즈 그리고 옵티멀 세그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보면 이게 길이 L로 노멀라이즈를 했거든요. 단위 길이당 딜레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L은 떨어지고요. 여기에 W가 있죠, 그죠? W가 RCW 나누기 W를 하게 되면 이걸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이 RCW가 여기에 여기 있죠. 이 분모로 나눠지면 얘가 루트가 되고요. 얘 루트 되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남는 게 이 부분이 공통으로 남아요. 이게 이 부분 계산하면 여기도 그게 남고 여기도 그게 남고 여기도 그게 남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그 단위 길이당 딜레이를 최적화했을 때 단위 길이당 딜레이가 이 정도 나오게 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은 건데 여기도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리피터를 설계를 할 때 길이가 주어지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가. 여기에 보시면 R은 유닛 인버터의 레지스터입니다. C'은 유닛 인버터의 3C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보시면 3RC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우라고 얘기하는 값이었었죠. 그죠? 유닛 인버터의 딜레이. 이렇게 딜레이 계산할 때 이 값으로 노멀라이즈 됐었죠. 그죠? 그 값에 해당합니다. 이게 3C가 C'입니다. 이게. 그리고 RW, CW는 어떻게 돼요? 단위 길이당 레지스턴스, 단위 길이당 캐패시턴스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ohm per meter, 얘는 farad per meter가 돼서 ohm farad 하면 위에 값 사라지고요. 메타 제곱을 루트 씌우면 길이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되는지, 세그먼트 길이를 얼마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크기는 요 값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공정에서 정해진 거죠. 그죠? 유닛 인버터는 우리가 처음 게이트를 만들 때 정해진 값이에요. 근데 버퍼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죠. 그죠? 버퍼는 이걸로 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W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될지를 이걸로 찾아서 요 값을 찾아내고 나면 길이가 주어지면 세그먼트를 얼마로 나눠야 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세그먼트를 했을 때 에너지 소모, 단위 길이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CVDD거든요. 캐패시터가 보면 와이어가 가지고 있는 단위 길이에 대한 캐패시터가 있어요. 이게 CW는 페러퍼 메타 단위죠. 그죠? 단위 길이당 캐패시턴스가 있기 때문에 와이어 단위 길이당 소모하는 전력이고요. 얘는 리피터가 소모하는 전력인데요. 리피터는 어떻게 소모하고 있는지를 보면 n이 곱해진 건 n개의 리피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n개의 리피터를 사용하는데 리피터 하나가 여기에 붙어있는 리피터, 드라이빙 하는데 리피터가 이 정도 캐패시터가 들어가고요. 로드 쪽에 리피터가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2배만큼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위 길이당 전체 캐패시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비트를 전송하는데 하나의 펄스 체인지가 하나가, 스위치 하나가 변했다는 얘기죠. 할 때 단위 길이당 소모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얼마나에 따라서 전력 소모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리피터 설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딜레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세그먼트의 개수와 리피터의 사이즈가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가. 이거가 이슈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리피터를 설계한다 그러면 컨스트레인트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일단 스탠다드 셀이 어느 정도 딜레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주어진 상수입니다. 또 한 가지 길이 L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에서 우리가 RW하고 CW도 보통 단위 길이당 캐패시터, 단위 길이당 레지스터도 보통 설계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값하고 이 값 가지고 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W 사이즈를. 버퍼 크기를 정하죠. 그죠? 그리고 이 값으로부터 세그먼트를 몇 개 나눠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세그먼트 하나당 길이가 이거죠, 그죠? 이게 세그먼트 하나당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위 길이를 갈 때 전력 소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와이어의 딜레이를 계산하는 방법, 파이 모델을 가지고, 두 번째 저희들이 크로스톡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세 번째, 와이어가 아주 긴 게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와이어로 쓰진 않고 중간에 리피터를 달아줍니다. 그럼 리피터를 어떻게 달아야지 딜레이를 최적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PVT. 이 PVT는 프로세서 오차. V는 저희들이 보통 디바이스 사용할 때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배터리 전압이 충전을 했을 때는 전압이 높게 걸리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점점 전압이 떨어지죠, 그죠? 서플라이 전압이 VDD가 계속 변하는 상황이 있어요, 대개는. 그래서 볼티지 변화했을 때, 또 한 가지는 온도. 온도에 따라서 소자의 특성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PVT 베리에이션인데요. 저게 변하더라도 동작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작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어디쯤 일 때 일어나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게 이슈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회로를 설계할 때 PDK를 받아오게 되면 공정 변화에 대한 통계 정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시그마 정보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통은 3시그마 안에 일어날 확률이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변화했을 때 코너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PDK에서 넘겨주는 자기네들이 만들었을 때 공정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칩을 만들어 보면 여기는 보면 여기가 100%입니다. 자기네들이 설계하기로 했는데 색깔이 변하죠, 그죠? 칩 안에서도 보면 성능들이 지금 링 오실레이터를 만들었을 때의 스피드인데요. 빠른 데도 있고 느린 데도 있어요. 여기가 제일 빠르고 여기가 제일 느리고요. 여기가 설계치입니다. 이 색깔이. 그럼 웨이프 안에서도 디바이스 성능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죠, 속도가.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프로세스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설계하는 당시에 저게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되죠. 만들다가 저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시그마 변할 수 있는 공정의 코너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뒤쪽에 보면 코너 모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코너 모델 중에 이런 공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코너가 이게 평균 값입니다. 티피컬. 이쪽이 N모스, 이게 P모스입니다. 그래서 페어가 티피컬이라는 얘기는 이게 N모스하고 P모스가 평균치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처음 설계는 여기서요. 그리고 검증을 하는데요. N채널하고 P채널이 둘 다 최대 속도로 빨리 갔을 때 이게 패스트 코너입니다. 여기는 둘 다 느리게 갔을 때 슬로우 코너고요. 패스트 슬로우는 N채널은 빠른데 P채널은 느린 경우.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N채널은 느리고 P채널이 빠른 코너. 이 네 개의 코너를 줍니다. 근데 이 코너를 체크를 했을 때 설계한 회로에 오류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3시간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공정 변화에 대한 고려들이고요. 공정이 변화하는 것은 설계할 때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체크를 할 뿐입니다. 공정 변화가 코너를 돌렸을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요. 시리어스하게 일들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 통계 모델을 가지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을 때 일드가 얼마 정도 나올 건지를 계산해 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보통 일드 계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코너 4개를 돌려서 폴트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체크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티피컬로 설계하고 4개의 코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검사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 베리에이션을 저희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볼티지 베리에이션인데요. 이 볼티지 베리에이션 제가 배터리 변화도 말씀드렸는데 칩 안에서도 변합니다. 여기 보시면 칩의 X 디멘전, Y 디멘전인데 외부에서는 똑같은 전압을 가했는데 칩 안에서는 전압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어요. 이런 지점들 보면 전압이 굉장히 낮게 가지고 VDD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원을 공급하는 라인 자체가 가다가 IR 드랍이 생기죠, 그죠? 이제 끌어다 쓰는 전류가 크면 클수록 전압 드랍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전원에서 공급하다 보면 전압이 이렇게 낮게 가는 지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렇게 떨어지는 지점들은 저희들이 라우팅을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저렇게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레이아웃 상태에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포심을 해봐야지 알아요. 포스심, 레이아웃 상태에서 넷리스트를 추출해서
드랍이 얼마나 생기는지 찾아야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티지 베리에이션은 칩 안에서 변화하는 베리에이션 또는 배터리를 사용을 할 때 배터리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 이런 것들이고요. 온도 변화가 그 다음인데요. 온도가 변하면 소자의 모든 특성이 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커머셜 스펙으로 설계할 때는 0에서 70도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쓰는 그 일반 기기는 대부분 다 커머셜 동작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0에서 70도 사이에서 문제가 없으면 패스입니다. 그런데 인더스트리 쪽이죠. 이렇게 산업용 기기에 사용을 할 때는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 사이에서 회로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이게 시뮬레이터 안에서 온도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변화시켰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밀스펙은 영하 55도에서부터 125도 사이를 맞춰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밀스펙 쓸 일이 잘은 없는데, 자동차 있죠. 자동차에서 밀스펙을 요구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회로는, 밀리터리 스펙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추운 데는 영하 40도, 50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커머셜이지만 자동차는 밀리터리 스펙을 요구를 해요. 대개는 다 여기 안에서 문제가 안 생기면 돼요. 여기는 보시면 그 프로세서 안에서 칩 안에서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는 보시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가 102도 정도 됩니다. 여기가 102도 정도 되고요. 낮은 데는 이런 데가 한 6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칩 안에서 전력 소모가 큰 소자가 있는 지점은 열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핫스팟 같은 게 생기죠. 그죠? 그렇지 않는 데는 좀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칩 안에서도 디바이스 특성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전력 소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긴 하지만 온도가 얼마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건 칩을 만들고 나오면 버닝 테스트라 해서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먼저 해봐요. 그래서 알 수는 나중에 버닝 테스트에서 알 수는 있겠지만 설계 당시에는 이거 고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체크만 할 뿐이지 설계할 때 고려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VD 베리에이션이 칩을 설계할 때 생겨난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보통은 저희들이 체크를 할 때는 온도 변화가 이렇게 변했을 때 칩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70도일 때 테스트를 하면 실제로 이런 칩 안에서 온도 프로파일이 생길 텐데 저런 온도 프로파일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시뮬레이션으로는 커머셜하게 펑션한다고 하는데 실제 동작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이런 핫스팟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들이 PVT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PVT 베리에이션을 고려할 때 제가 코너를 살펴본다 했는데요. 이게 볼티지에 대한 코너도 있고 공정에 대한 코너도 있고 온도에 대한 코너도 있어요. 보통 소자에 대한 코너들은 거기에서 준 3시그마만큼 커지거나 작아지는 코너를 잡아요. 근데 이제 온도나 VDD는 여기 보면 온도도 보면 슬로우 코너가 있고 패스트 코너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VDD도 마찬가지로 슬로우 코너하고 패스트 코너가 있어요. 대개는 10%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VDD가 3V다 그러면 패스트 코너로 가면 3.3V가 걸렸을 때 시뮬레이션 하고 슬로우 코너로 가면 2.7V가 걸렸을 때가 슬로우 코너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도 마찬가지 10% 베리에이션 안에서 체크를 하고요. 디바이스에 티피컬과 슬로우 코너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테이블은 뭐냐 하면 이런 코너들을 테스트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가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코너가 중요한데요. 이게 패스트면서 와이어도 패스트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가장 빨리 동작을 했을 때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서는 레이싱 컨디션이 발생하는 회로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플립플랍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셋업 타임 많이 신경을 썼는데 가끔씩 홀드 타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홀드 타임은 뭐냐 하면 플립플랍이 있을 때 클락이 인가가 되면 거기에 D가 Q로 건너가는데요. 이게 D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클락이 이렇게 튀었을 때 여기 클락이 이렇게 변했을 때 D 값이 셋업 타임 전에 D 값이 세틀링이 되어 있어요. 불안정하다가 안정되는 시점이 이게 T 셋업 타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안정적으로 여기 건너가려면 얘가 클락이 끝나고 나서 홀드 타임 동안 얘가 변하면 안 돼요. 이 뒤에 있는 변해야 되는데 이 에퍼처 동안은 D 값이 안정적이라야지 얘가
Q로 제대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걸 홀드 타임이라고 해요. 대개는 홀드 타임이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설계를 합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지를 확인하려면 이 코너에서 홀드 타임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체크는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건 뭐냐면 뒤에 있는 문제들이 어떤 코너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이시오드 서킷 같은 경우는 이 코너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나가 빠르고 하나가 느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보통은 N 채널이 패스트고 여기가 슬로우니까요. 로딩 쪽에 붙어 있는 P 채널이죠, 그죠? P 채널의 스트렝스가 문제가 되는 레이시오드 로직은 이렇게 생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아래쪽에 그라운드고 여기 A고 여기가 Y고 이렇게 생겨 있는 게 레이시오드 로직이에요. 얘는 패스트고 얘가 슬로우일 때 이게 라이징 타임이 늘어나죠, 그죠?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들을 특정 코너에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코너를 나타내고 여기는 그 코너를 체크하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릴라이빌리티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슬라팅 같은 걸 파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은 항상 DC 커런트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DC 커런트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J는 커런트 덴시티를 나타내요. 단위 면적당 흘릴 수 있는 전력. 다시 말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했으면 여기 보면 이게 단위 면적당 흘릴 수 있는데 이 크로스 섹션을 나타내요. 이 크로스 섹션이 thickness 곱하기 width인데 이게 마이크로미터 스퀘어당 한 1, 2m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 두께가 한 0.5나노, 0.5 마이크로, 500나노 이 정도 되고요. 이쪽 두께를 우리가 2 마이크로 이렇게 하면 딱 이게 1 마이크로 스퀘어 정도 되죠, 그죠? 저 정도 썼을 때 맥시멈으로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양을 나타내요. 이 DC 커런트로. 그래서 DC 커런트의 그 한계점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알루미늄인 경우 이 정도 됩니다. 알루미늄인 경우에는 마이크로미터당 한 1mA 정도 되고요. 카퍼를 쓴 경우에는 더 많이 흘릴 수 있어요. 한 10배 정도 흘릴 수가 있어요. 알루미늄보다. 이건 컨덕티비티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디바이스가 인터커넥션을 할 때 DC 커런트 걸릴 때는 이런 제약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라인을 사용을 할 때는 슬라팅을 파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셀프 히팅이 있는데요. 와이어가 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DC보다는 AC 쪽을 많이 봐야 되는데 RMS 커런트가 이게 이제 이런 라인들은 주로 전력 라인이에요. 파워 라인. 파워 라인은 DC를 공급하는 거라서 파워 라인들이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요. 여기 라인들은 인터커넥션들 이런 라인을 얘기해요. 이런 라인은 차징이 되기도 하고 디스차징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밀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밀다가 이렇게 밀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현상보다는 오히려 열 때문에 생겨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셀프 히팅이라고 하는데요. 셀프 히팅일 경우에는 얘보다는 전류가 좀 더 큽니다. 마이크로미터당 이 정도 전류 이상이 되게 되면 열 때문에 선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현상과 셀프 히팅 문제는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 와이어 종류가요. 그리고 핫 캐리어 에펙트는 이건 모스가 엔모스 소스에서부터 드레인으로 이렇게 일렉트론이 이동해서 갈 때 중간에 보면 임퓨리티들이 있어서 대부분 가속되다가 서고 이게 단속적으로 가속이 돼요. 근데 가속이 아주 세게 됐다가 이런 옥사이드 레이어 같은 거를 치게 되면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게 일렉트론이 가속됐다가 임퓨리티를 만나면 서거든요. 부딪혀서. 그게 또 가속되다가 서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참 동안 얘가 그냥 가속만 계속돼요. 그러면 일렉트론이 굉장히 높은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핫 캐리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핫 캐리어가 게이트를 때려가지고 게이트 옥사이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게이트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일렉트론이 가속이 돼서
땅 치고 들어가면 여기 일렉트론이 잡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를 걸면 여기 일렉트론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얘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채널이 생길 차지가 더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게 금방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여기 쌓이는 일렉트론이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는 디바이스가 펑션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트랜지스터의 라이프 타임을 정합니다. 트랜지스터가 동작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주로 이 옥사이드 레이어가 데미지를 입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아 게이트가 취약하다 그랬는데 그건 구조 때문에 그래요. 노아 게이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랜드 게이트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리즈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될 때 방해받는 게 더 많죠. 그죠? 시리즈로 붙어 있기 때문에 쭉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랜드 게이트는 확률이 이게 패러렐로 돼 있잖아요. 그죠? 패러렐로 돼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레첩 현상. 레첩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첩은 여기 N채널 트랜지스터, 이게 P채널 트랜지스터, 인버터 구조인데요. 여기 모양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를 P, 여기가 N, 여기가 P. 이렇게 PNP 트랜지스터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PNP가, 여기를 제가 A 노드라고 할게요. A 노드. A 노드인데, 이게 VDD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노드. 여기를 제가 P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P입니다. 이게 C라고 할게요. 여기가 C 노드. 근데 여기 또 보시면 얘가 N, P, N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N인데요. 여기 B 노드가 N, P, N 트랜지스터의 N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가 B 노드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P가 이 substrate입니다. 여기에 substrate인데요. 여기가 컬렉터 C 노드하고 똑같죠, 그죠? C 노드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라운드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들여다봐야 할 때 이 웰 컨택입니다. 웰 컨택. 얘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라운드에서부터 이 노드까지 저항입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R sub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베이스까지 저항이 붙어 있어요. R sub 저항이 있어요. 이 substrate에는 리키지 전류가 항상 흐르고 있어요. 이게 보면 여기가 전압이 높고요. 여기 전압이 그라운드라고 봐요. 그러면 리키지 전류가 있겠죠, 그죠? 역방향 다이오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리키지 전류가 있어요. 이런 리키지 전류들이 여기 흘러요. substrate에 흐른다는 얘기죠. substrate에 리키지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만약에 여기 전압을 얘를 턴온 시킬 만큼 0.7V 정도 그죠? 얘를 턴온 시키는 데까지 커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전류가 턴온 되게 되면 여기 전류를 생성을 시킵니다. 여기 전류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전류를 만들어내죠, 그죠? 이 베이스 전류니까 이 베이스 전류의 베타배에 해당하는 전류를 여기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전류가 다시 또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이 전류의 베타배에 해당하는 게 또 이걸 만들어내죠. 이 전류의 베타배가 이게 파지티브 프로세스가 돌아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숏을 시킵니다. 이게 SCR이 동작하고 있는 원리거든요. SCR일 때 여기에 조그마한 게이트를 달아서 트리거를 시켜서 얘를 켜는 순간 이게 파지티브 피드백이 돕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여기 전압을 0.7V까지 끌어올리는 게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VDD에서 그라운드로 숏이 나버리죠. 그러면 substrate가 다 타버려요. 그럼 디바이스가 죽게 되겠죠. 그걸 레치업이라 그래요. 자, 레치업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할까? 리키지 커런트를 줄이면 좋은데 그건 우리의 옵션이 아니에요. 리키지는 무조건 있어요. 조건은 이 저항을 줄여야 돼요. 저항이 크면 전압을 걸어서 트리거링을 시키잖아요. 그죠? 회로에서 리키지는 예측도 안 될 뿐더러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있어요. 어떻게 있을지 우리도 알기도 어려워요. 근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얘를 줄이면 전류가 흐르더라도 0.7까지 빌드업이 안 되잖아요. 턴온이 안 돼요. 저항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네? 도핑이라기보다 웰을 가까이 박아요. 이 거리가 아주 가깝게 만들어놔요. 그럼 이 저항을 줄이는 게 웰을 여러 개 박는 거예요.
웰을 병렬로 쫙 달게 되면 저항이 줄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룰 체크할 때 보면 웰 체크가 있었죠, 그죠? 웰 체크하는 게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 우리가 디자인 룰에서 허용하고 있는 저항 이하로 작으면 리키지가 흐르더라도 전압이 트리거링을 안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룰을 이용해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 룰에 포함되어 있는 룰입니다. 그래서 웰 컨택을 많이 박아야 돼요. 많이 박으면 병렬로 저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substrate 저항이 작아서 리키지가 흐르더라도 트랜지스터를 켜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칠게요.